네, 안녕하세요. 박세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주위에 사기로 피해 입고 고통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기 절대로 안 당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한번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기가 뭔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겠죠. 사기랑 사기 아닌 거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법적으로 첫 번째,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 내가 거기에 속고, 세 번째, 내가 속아서 어떤 처분 행위를 하면 그게 사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이 예를 들면 이 땅 인근에 무슨 개발 호재가 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첫 번째로 사기의 그 기망 행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이 땅 사면은 내가 돈 많이 벌겠구나, 속은 거, 그럼 이제 착오가 발생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계약 체결했다, 그럼 처분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 나 여친 생겼다, 알고 보니까 여친 안 생겼어요, 뭐 그런 거 사기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나 여친 생겼다, 그런데 애도 생겼다, 나 지금 좀 어려운데 돈 좀 빌려줘, 애 키워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짓말을 했다, 내가 거기에 속아서 상대방한테 양육비 쪽으로 쓰라고 100만 원 빌려줬다, 이거는 사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처분행위라는 게 단순히 돈 주는 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야, 너 나 노래 한 곡 뽑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그거에 속아서 노래 한 곡 했다. 이거 처분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애매할 수 있어요.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했으면 뭐 그거는 처분행위라고,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처분행위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상대방이 돈 줄게 라는 말을 믿고 무대에서 어딘가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내가 예를 들면 노래를 했다거나 이러면 또 그거는 마찬가지로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나의 노무 출자 행위가 되겠죠. 그럼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랑 사기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기성을 띠고 있고, 그런데 사업이 만약에 잘 돼버리면 사실은 사기였지만 사기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좀 덜어 있고, 반면에 처음에는 이제 건실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지만 잘 안 돼서 나중에 이게 사기처럼 평가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1억 원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대충 끌어다 쓸 생각으로 거짓말을 좀 했었지만 사업이 실제로 잘 돼서 갚았으면 그 사기로 고소 안 하겠죠. 물론 법적으로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기죄로 취급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돈을 여기저기다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끌어다 썼는데 사업이 폭망했다, 그래서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경우에 사실 가장 많은 채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수단이 사기죄 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예요. 어떤 폭력 범죄나 성범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재산 범죄 중에서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가 가장 흔한데, 그 중에서도 사기죄가 아마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 안 당하는 법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뭐 통상적인 얘기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 사기꾼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일단 이 사람이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한테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용 상태나 주위 평판이나 이런 걸로 조회를 해보겠지만, 좀 외람되지만 사실 이 방송 보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만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 자산가인지 이런 거 구분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막 롤스로이스 타고 나타나가지고 여기 버킨백을 들고 이렇게 굉장히 막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진짜 돈 많은가 보다,
명함 딱 내밀죠. 명함에 뭐 간지나는 상호가 적혀 있어요. 뭐 라이프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 어쩌고 저쩌고 저게 적혀 있어요. 거기 CEO 이렇게 적혀 있고 명함도 하나도 아니에요. 한 3개 정도 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착장을 하시죠. 이제 이렇게 클러치백 같은 거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명품 벨트에 그리고 명품 시계를 일단 왼쪽 손에만 차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이 양쪽 손에 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런 외양만으로 이제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건실한 노신사가 머리도 약간 희끗희끗한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도 않죠. 자기 이제 뭐 이렇게 좀 일 봐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양반 믿을 만한 양반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기업체가 뭐 지금 곧 뭐 이제 상장될 회사고 지금 굴리고 계신 돈만 하더라도 몇 천억이다. 그러니까 이거 믿고 해라. 네, 그런 경우 중에서도 사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고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전국 PF 현장 전체에서 정말 이제 조 단위의 돈을 굴리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외견상 그렇게 막 사기꾼 티가 나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차를 타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 안 타시고 그냥 딱 점잖게 S클래스 마이바흐 타시고 아니면 딱 G90 타시고 그리고 양복 딱 빼입고 그런데도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외견만으로 또는 뭐 주위의 평판만으로 명성만으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그 사람을 만나면 일단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 것 같은 근거를 하나씩 찾아가셔야 돼요. 반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엄마도 믿으면 안 돼요. 엄마도 상당 부분 사기를 잘 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많이 사기를 치시죠. 돈 맡겨놓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본인이 이제 꿀꺽 하시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빌려갔다가 본인도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믿지 말아라. 큰아버지도 믿지 말아라. 교수님도 믿지 말고 와이프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철칙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에 가득 찬 세상을 사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본 바로는 일단은 믿지 말고 역으로 신뢰할 만한 구석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일단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첫 번째 이 조언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업계에서 조금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안목 이런 걸 굉장히 신뢰해요.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사업성도 괜찮고 내가 이 업계 이 바닥에서 구른 지가 벌써 뭐 20년인데 내가 이걸 모를 리가 있나 이런 거에 당할 리가 있나 하고 딱 투자를 하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한 12억 날리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도 절대로 쉽게 믿으셔서는 안 돼요. 나의 판단력, 뭐 나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구랑 도대체 거래를 하라는 거냐? 나 자신도 못 믿고 상대방도 못 믿고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랑 거래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단통법이라는 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이 성지라는 곳에 가가지고 핸드폰 많이 사세요. 싸게 삽니다. 뭐 갤럭시 S24 뭐 이런 거 저기 마트 가서 사거나 하이마트 가서 사면은 뭐 100몇십만 원 하는데 그 뭐 성지 이런 데 가면은 뭐 한 시즌 정도 지난 거 5만 원에 주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줘요. 희한하게 5만 원을 준대요. 5만 원 주면 약간 비인기 기종 같은 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상하죠? 저는 거기서 한 번도 거래 안 해봤어요. 거기 거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 거래하시려면 일단 먼저 그 사람들 불법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증을 먼저 보내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로 오셔라 이렇게 무슨 뭐 지령을 내려줘요. 그럼 그 사람이 알려준 데 가가지고 어디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서 막 뭐 사는 겁니다. 뭐 그걸로 물론 이제 크게 손해 안 보시고 잘 뭐 거래하신 분들도 많지만 리스크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껏해야 뭐 핸드폰 하나 사는 건데 나와서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 가운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사실은 단말기 대리점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고객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상대방한테 그 신분증 같은 거 준다고 했죠. 그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핸드폰 개통을 시켜주면서 거기서 앱 깔아가지고 대출 같은 거 실행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계좌에 옮겨버리는 류의 사기꾼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에 관해 가지고 종전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인인증서 같은 걸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거에 관해서 믿은 상대방은 이게 본인의 인증을 이제 정확하게 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령 그걸 누가 가지고 가가지고 사기꾼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채무는 유효한 채무다. 그래서 나는 진짜 1원도 쓴 게 없는데 그 성지에 있는 그 사기꾼 새끼가 내 폰 가져가가지고 새로 뚫어주면서 5천만 원 대출 실행한 거. 나는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걸 내가 갚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판례 법리가 조금 구체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금융권인 경우와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달리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그 인증서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외에 사적 인증서, 뭐 이제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들, 본인 신원 확인 절차들을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얼굴이라든가 뭐 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게끔 하는 절차들이 지금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대출 관련한 그 사기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덜한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대기업이랑 하라는 겁니다. 성지 같은 데 가서 무슨 개구멍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돈 몇십만 원 아끼자고 이상한 내 개인정보 팔면서 폰 사지 마시고요. 그냥 갤럭시 스토어 가세요. 애플 스토어 가세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냥 그 애플 막 직원들 엄청나게 인싸들이잖아요. 와가지고 나한테 막 설명도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그 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호객 행위를 잘합니다. 거기 가서 사세요. 거기 가서 사시면 크게 이제 손해 보실 뭐 일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쿠팡에서 뭐 똑같이 믹서기를 하나 사도 뭐 이상한 사업자 보면은 사업자 그 페이지 쭉 내려보시면 그 사업자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어요. 뭐 그냥 사람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로 뭐 무슨 뭐 김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주식회사 무슨 뭐 무슨 통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등기부 열어보면은 자본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다이슨 청소기라고 해서 받아서 왔더니 막 폭발하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고 그 그런 대형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더라도 그 매매하는 매도인 자체가 사기꾼이거나 비등록업자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가품 팔거나. 그래서 저라면 뭐 조금 더 비싸거나 조금 더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일단 그 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인증된 기업을 통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것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관리 방법이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대형 재화나 뭐 이제 또는 내가 어떤 사업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적어도 차를 산다거나 뭐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 좀 이상한 내 주위에 아는 중고차 딜러한테 사지 마시고 기왕이면 인증 중고차 그 해당 업체 자체가 운영하는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사시면은 당하실 염려가 적죠.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신용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공시된 대기업들이랑 거래를 하셔라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매매한다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엔 대기업이라는 게 없죠. 뭐 삼성이 아파트 안 팔죠. 물론 짓긴 짓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짓긴 짓는데 시행해서 분양은 안 해요. 분양대행사나 시행사 가운데 지금은 대기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직접 대형 건설사가 시행도 해서 시공도 한 다음에 분양까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그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산다거나 또는 판다거나 나의 상품을 뭐 또는 그 밖에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잘 사업을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대기업이랑 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기업이 뭐 예를 들면 TF를 꾸려가지고 애초부터 이 사업 설계부터 관여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언제나 내가 그런 정도의 사업에 이제 나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게 뭐 좀 적절한 조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믿고 아 그렇다구나.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아무도 믿지 말라. 두 번째 나 자신도 믿지 말라 했죠. 세 번째 대기업이랑 거래하는데 대기업이랑 거래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 계약 체결 관련해서 그냥 나 혼자서 등기부 한번 열어보고 이러면 된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도 열어봐야 되고 등기부 열어보는 외에 그 상대방이 주식회사라면 그 사람의 기업 가치, 기업 공시자료, 재무제표 이런 것도 열어봐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열어봐야 되고 그 사람이 신용할 수 있는지 그 개인에 대한 보증 자력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깐깐하다고. 어디서 중개사랑 이제 내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하나 체결하려고 해도 내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굴면 싫어합니다. 집주인도 싫어하고 뭐 중개사도 싫어하고 막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 주위에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제 주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한동안 유행했던 전세 사기들 많이 당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사기 굉장히 많이 당하셨고요. 그 밖에도 용역 사기 그리고 이제 제품 납품에 관한 사기 그리고 일종의 그냥 금전 소비 대차 그러니까 대여금 사기 개발 사기 대한민국 사기치기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면 사기로 내가 돈을 벌어도 그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1억 원을 잃었어도 내가 2억 원을 돌려받기는커녕 1억 원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이 이미 파산을 했다거나 이미 돈을 다 차명으로 돌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기울이셔야 하고 그래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안 당하시는 게 맞고요. 안 당하시려면 결국은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전문가를 믿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사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만약에 미리 저한테 가지고 오셨으면 거의 대부분 다 구별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건들이에요. 물론 완전히 작정하고 한 건이라거나 또는 애초부터 구별할 수가 없는 사기도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한데 나중에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후적으로 이제 사기로 평가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자연재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고 그런 경우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0.01%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다 잡아낼 수가 있고요. 미리 자문 받으시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 좋게 상대방 믿지 마시고 무조건 자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